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출 읽어주는 남자 대익남입니다. 우리가 대출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에서 그 정해놓은 대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대출이 안 되겠죠. 어떠한 경우에 대출이 안 되는 건지 제가 지금까지 겪은 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수시로 변하는 대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대출 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대출금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 이제 금융기관에서 돈을 잘 안 빌려주겠죠. 무슨 얘기냐면 대출 조건에 부합이 안 되는 경우에 대출이 안 되는 건데요. 어떤 게 있냐면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집단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회수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대출 상품은 잘 운영을 안 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저가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통상가. 저가주택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조그마한 농가주택이라든지 그런 뭐 한 시세가 시세라기 하기보다는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하는 주택이 있다라고 치면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빌려줬을 때 금융기관에서는 그 대출 자체가 부실이 되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경매 등을 통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 잘 안 나오게 되죠. 그리고 경매에 나오더라도 이 낙찰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통상가가 있는데요. 통상가라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통상가가 있고 이제 구분상가가 있습니다. 구분상가는 말 그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상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통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테크노마트 같은데, 뭐 신도림에 있는 테크노마트 같은데 가보면 이렇게 한 층에 굉장히 그 여러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를 파는 데다, 아니면은 뭐 컴퓨터 용품을 파는 데다, 아니면은 뭐 게임 같은 거를 파는 데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중간에 칸막이 하나씩만 놓고, 그런 데를 갖다가 이제 통상가라고 하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구분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회수를 하기가 곤란한 거죠.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 층에 뭐 점포 수로 치면 뭐 10개, 20개, 30개가 넘어가는 뭐 그런 아주 큰 건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다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제 회수가 잘 안 되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이런 통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토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지, 뭐 논밭, 임야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통틀어서 토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대출이 뭐 잘 되지만 임야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됩니다. 임야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이제 그 뭐 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데는 이제 대출을 해주고 나서도 이 회수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물론 대출이 뭐 100%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근처에 이제 새마을금고나 신협, 단위농협 같은데 이제 문을 두드려서 한번 대출 문의를 해보시면 분명히 해주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임야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해주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왜냐면 또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바로 종교시설입니다. 뭐 교회나 절 같은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대출해주는 상품 자체가 뭐 거의 뭐 없을 정도로 대출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써놓은 것처럼 이런 경매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대출을 해주고 근저당 설정을 하는 이유가 이 채무자가 이 대출을 잘 안 갚거나 이자가 연체가 되거나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을 할 때 이제 경매에 이제 넘겨서 어떤 그 대출 원금을 회수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저가주택이나 통상가, 토지, 뭐 임야,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경매에 붙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대출 자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금융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중에서도 중소형 아파트를 가장 선호합니다. 23평, 24평, 27평, 한 32평까지 이 정도 선에서 아주 환가성이 아주 좋고 또 찾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경매에 넘기더라도 바로바로 이렇게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 아파트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아주 입지가 좋은 핫한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아주 중심 부분이나 경기도의 아주 핫한 부분, 신도시나 아주 교통이 잘 돼 있고 입지가 잘 형성이 돼 있는
그런 곳에 중소형 아파트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을 제가 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네 라고 정해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이제 주택이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 이제 세입자가 있거나 또는 본인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전입신고 등을 하고 이제 살고 있겠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전입이 돼 있다거나 또는 이제 아는 친척이 잠깐 이제 뭐 학교 같은 거나 애들 학교 때문에 잠깐 전입신고를 해놨는데, 전입신고를 해놓고 어디 이제 해외로 이제 출장을 나간 거예요. 나는 대출을 지금 써야 되는데 서류를 제출을 했더니 세입자가 나와서 이 세입자를 전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라서 전출은 어려운 상태고, 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연락이 뭐 두절된다거나 해외 뭐 출장을 나갔다거나 또는 이제 그 집주인이 강제 퇴거를 할 수 있긴 하거든요. 동사무소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주 정도, 한 2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강제 퇴거 신청을 하면은요. 그래서 뭐 2주 동안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문제가 없는데, 대출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급해서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게 됐는데 2주일 동안이나 걸린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임대차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월세나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에 대출 신청을 했는데 그 세입자가 이제 대출 동의를 못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이제 금융사에서는 이제 안전하게 대출을 하기 위해서 그 선순위 세입자에게 후순위 대출이 나간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어떤 금융기관은 이제 전화통화를 먼저 하고 현장에 나가서 진짜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어떤 그 문서를 통해서 사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후순위 대출을 하게 됐으니 선순위 세입자분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이제 명시를 하고 사인을 받거든요. 왜냐면은 이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복잡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면서 굉장히 안전하게 이제 세입자한테 다 알리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세입자 동의 없이도 되는 그 대출 상품이 있긴 하지만 좀 이 대출 운영 자체가 아주 적극적이지가 않고 소수의 금융기관만 하기 때문에 이 대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스에서 5등급인데요. 왜 대출이 안 됩니까?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뭐 토스나 뭐 또는 카카오뱅크 같은 그런 어플에서 신용등급 조회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 토스나 카카오뱅크에서 이제 하는 그 신용등급은 이제 KCB 쪽이거든요. 보통 이제 그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그 신용정보 등급을 이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KCB사, 그러니까 올크레딧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고객분들께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융기관에서는 이 KCB의 신용정보만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KCB와 올크레딧과 나이스 신용평가의 두 군데 다 확인을 하고 대출을 해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꼭 토스에서 몇 등급에 나와서 6등급 안에 들어와서 대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CB는 5등급인데 나이스가 7등급이다 라고 하면 두 군데 신용등급 모두 6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그 금융사의 대출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이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나이스가 이제 7등급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통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뱅크나 토스는 KCB 정보사의 신용정보를 이용을 하고요. 그 나이스 신용평가 같은 경우에는 담보평가 위주로 이제 신용정보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를 위주로 보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나이스 등급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KCB를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KCB사의 신용등급을 보시는 게 좋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KCB와 나이스를 보통 이제 두 군데를 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은행과 또는 뭐 일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 KCB도 보고 나이스도 보고 그 다음에 자체 등급도 평가를 합니다. 이제 12등급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뭐 시중은행의 거래 내역이나 어떤 그 12등급을 산출을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대출 등급으로 이제 산출을 하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 관련인데요. 보증금이 내 돈인데 왜 대출이 안 됩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인의 그 대출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임대인의 동의까지 있어야 되냐, 라는 부분이죠.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보통 이제 그 임대인에게 이제 보증금을 맡기고, 뭐 한 그 임대차 기간 동안 이제 살다가, 뭐 만약에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채권 확보를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임대인에게 하는 겁니다. 질권 설정이라든지 또는 채권 양도 방식으로 해서 임대인에게 이 세입자분께서 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했으니까 나중에 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라고 하면 그 임대차 계약서 상에는 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게끔 돼 있죠. 그런데 중간에서 그 금융기관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대출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은 임대인에게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질권 설정 계약서라든지 채권 양도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임대인한테 이제 사인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임대인에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임대인은 금융기관에 이제 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걸 통틀어서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적 보증 중에 그 퇴익금융공사에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그 은행과 주택금융공사하고 그 어떤 보증관계를 이제 그 협약을 할 때 대출 동의가 없어도 대출을 해준다라는 이제 그 어떤 그런 협약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의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HUG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HUG는 그 주택도시공사죠. 그쪽에서 하는 그 전세자금 대출은 안심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데, 각 은행마다 이제 상품이 있습니다. 그쪽에 진행을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적 보증인 서울보증도 마찬가지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쓰실 때 임차인분들은 그 특약사항에 반드시 그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한다라는 문구를 꼭 넣어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 문구를 넣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임대인이 이렇게 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어떤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처음에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나서 나중에 잔금을 치르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 임대인에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겁니다. 임대인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좀 뭐 불쾌해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고 부동산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좀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인데요. 대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신청을 하고 났는데 대출금이 나오기 전에, 대출 실행이 되기 전에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뭐 신용대출 같은 것들 뭐 한 50만원, 100만원, 뭐 한 2, 300만원 정도 받는 거 괜찮겠지라고 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아주 큰 코 다칩니다. 왜냐면 대출 실행일에 신용등급 조회를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만약에 카드론, 현금 서비스, 신용대출 같은 그 소액대출을 받아버리게 되면 신용등급이 이제 하락할 수도 있죠. 신용점수가 이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평가했던 그 신용보다 낮아지게 되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진짜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신용대출을 좀 더 받아야 됩니다. 담보대출 한도가 모자랍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 경험상 보니까 담보대출이 먼저냐 신용대출이 먼저냐 요걸 따져봤을 때 그래도 신용대출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꼭 굳이 신용대출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담보대출을 먼저 받게 되면 신용대출 자체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부채, 소득 대비 부채 같은 것들을 보고 대출 한도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생겨버리게 되면 신용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반대로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위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영향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신용대출 먼저 받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팁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은
이 부분인데, 아까 이제 4번에서 했던 항목과 이제 여기 좀 중복이 됐네요. 이 부분은,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부동산 담보대출이 안 되는 몇 가지 유형을 제가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대출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